재정절벽 이슈가 주춤하면서 시장도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하방 경직성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선전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종목별 대응은 지금 해도 괜찮은 건지, 또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소비심리호전입니다.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 지표는 거의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기아차 엔진 결함입니다. 기아차가 올해 생산한 소형차 프라이드에 장착된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악재가 겹치고 있는 기아차 주가는 연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3위 키워드는 여행주 강세입니다. 4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하나투어를 필두로 여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주말 사이에 기아차 엔진 결함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좀 덜컹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주는 악재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심각한 결함은 아니고 조립하는데 이물질 들어갔다. 그렇긴 하지만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동차 주가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동 대응이 잘 됐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네, 사실관계 저희가 알 수 있는 한은 이거죠. 한 4,600대 정도 아니겠습니까? 기아차의 파이드 차종에 엔진에 이제 일부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한 5대 정도 문제가 됐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인 리콜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업계의 리콜이라는 건 흔한 겁니다. 예전에 보면 시장이 아주 좋을 때,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정말 잘 나가면 일종의 어떤 리콜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퀄리티, 즉 품질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도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 기아 자동차에 악재가 좀 잇따른다는 것 자체, 가장 큰 것은 역시 연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집단 소송,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지난달에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거, 현대차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악재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호재일 수는 분명히 없죠. 분명히 악재인 거 분명한데요.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좀 선제적인 좀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냥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잘 될 것이다, 큰 문제 없다는 것은 외람되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결과치로 나오는 것은 결국 11월 달에 자동차 판매 수준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판매됐을 거예요. 11월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현대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초에 12월 초에 나올 실적을 보면서 하는 것이 정말 좀 더 여유 갖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단기적인 흐름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그나마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게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요, 집단 소송까지 얘기 나오고 그 전에 이제 1,000억 갖고 한번 이 부분을 끝내려고 했을 때 보면 그때 이제 문제가 별로 없었었는데요. 그 당시 가격이 현대자동차 기준 21만 5천여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일단은 즉 하락갭을 소멸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요, 다소는 좀 안정된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매수 의견은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그런 보도 나왔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강보합세로 돌아서는 점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아무래도 11월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악재가 나온 직후에 지금 나오는 자동차 판매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주가 강합니다. 하나투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투어를 필두로 해서 여행주가 대부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원화 강세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 업종이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 여행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행주 강세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 모멘텀이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연결됐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2일 날 사실 오늘 종로 쪽에서 하나투어가
사실 인바운드 영업을 계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영 호텔이죠. 센터마크를 개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오는 명동이라든지 인사동, 종로를 공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호텔을 개관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 이제 올해 또부터 사실 호텔 업종에 대해서 여행 업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인바운드 영업이었습니다. 즉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실적을 올리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영업의 모태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여행 업종들이 사실 국내 호텔, 비즈니스 호텔을 계속 개관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업 쪽으로서의 어떤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부분까지 간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시아 통화가 철상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도 최근 6.3달러까지 좀 떨어진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 흐름이고, 또 국내 관광객이 외국 나가는 흐름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최근 원화 강세 기조가 1,100원을 이탈하면서 이제는 뭐 1,000원을 좀 붕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락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이 아웃바운드 영업까지도 좀 가미해야 된다면 최근 여행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인바운드 영업에서의 매출 가시화에 대해 기존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10월달 보니까 해외 여행 수요 걸 보니까 이제 국내 관광객이 외국으로 나간 걸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한 18% 증가한 14만 1,000명 정도가 국외 관광을 나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주로 많이 나가는 거는 우리 투자가분들이 많이 나가듯이 동남아가 한 36%, 중국이 한 2등 정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남미 쪽은 5% 미만입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동남아, 즉 아시아 통화의 절상 자체가 아무래도 외해로 나가는,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측면에서의 여행주의 호기가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주가 관점에서 보면 하나투어 오늘 65,700원 보이면서 한 6%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투어의 어떤 수급 모멘텀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9월 초순부터 한 55,000원 정도부터는 철저하게 기관들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이 됩니다. 기관 중에서도 보니까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점에서 좋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투어에 대해서는 지분을 좀 팔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5,000원부터 지금까지 지분율이 27%에서부터 23%까지 좀 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내 내수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분석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화 장세, 기관이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내수의 어떤 트렌드가 이어진다고 보면 여행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투자 이제 편입 관점에서는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늘 약간 외국인 매도가 중간중간에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셔가지고 장중 조정을 이용한 중장기 투자는 여행주에 대해서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어쨌든 여행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좋아진다. 증가율상으로 작년에 4분기에 태국에서 홍수가 났기 때문에 증가율상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밸류에이션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기관들의 시장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기관 수급 잘 체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재정절벽 협상 조기 시작 예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다음 주에 재정절벽 협상하겠다, 조기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또 여전히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또 상승폭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좀 이런 모습도 나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절벽 지금 협상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이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학년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16일에 백악관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그리고 원내대표, 의장들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정절벽의 이슈를 잘 해결하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 오바마가 이제 정책 연설하면서 그다음 바로 이제 얘기한 것이 부자 감세를 얘기했고요. 이것만이 이제 자기네 미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재정 감축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오바마의 입장이 하나 있는 반면에요. 하원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상원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의사를 갖고 있는 공화당 입장은 완전히 반대죠. 공화당은 부자 감세라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이제 감소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입장이 워낙 반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화당은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요, 이렇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합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 공화당 내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계속 얘기에 나왔던 얘기지만 항구적인 합의를 이루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땡기고 맞추기 위해서요. 짧게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재정 감축안만 마련하고 좀 본질적 문제는 또 뒤로 미루는, 즉 시간 끌기의 협상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최악의 결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막 파버가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 절벽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재정 그랜드 캐년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빌 그로스 회장도요, 핑크 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 의견에 동조한다는 얘기하면서요, 그랜드 캐년만큼의 깊이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골드만삭스 자산 쪽에 그 오닐 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절벽 위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각한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막파보도 올해 저점, 2011년 6월에 저점까지 떨어지는 것은 20% 정도 떨어지는 것은 최선이라는 얘기했는데요. 이 오닐 회장은 좀 더 한 발음 더 내려갔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작년 2011년 8월이면 우리나라 미국도 그 최저 수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수준까지 떨어질 얘기, 그런 사태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절벽 문제 워낙 첨예하게 그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사안이라고 결론이 쉽게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춤주춤 하기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길어지는 부분, 거기에 대한 시장의 부담은 계속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그나마 좀 긍정적입니다. 지표, 9월달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10월달 지표는 9월보다 더 선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한 부담도 약해졌고 소비, 생산, 투자 모두 지표가 좋아졌고 또 주말에 발표했던 수출 증가율도 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분기에 중국 경제는 정말 좋아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바닥을 찍었지 않느냐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4%가 나오면서 99년 이후로 그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고 또 미시적으로 올해 초 같은 경우에 두 차례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관련해서 미세 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역시나 성장 측면에서는 보다는 내수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경제 성장률 하향 기조는 가져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기획위원회 이제 장핑 위원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2012년 기준으로는 7.5%는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지난 3분기에 7.4%를 찍었지만은 4분기 같은 경우는 돌아설 수 있다는 바닥론에 대한 약간 시그널을 좀 대변했지 않나 보겠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사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8% 밑에 있다는 것은 최근 8년 내 처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 바닥론을 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보면은 역시나 SOC 투자를 계속 좀 부과를 하다 보니까 8, 9월 달에 한 9.2에서 8.6%에 머물렀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 9.6%로 5개월 만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10월 무역 흑자가 한 45억 달러 10월 무역 흑자 같은 경우가 45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중국 경제 회복론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보는 것인데 과연 이런 흐름 자체가 과연 여기서 바닥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을 진정시키는 수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정권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완전한 정권 교체보다는 사실 미시적 정책 교체일 가능성이 내년 초까지 좀 많이 미뤄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상해 증시가 한 2,050포인트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사실 중국 투자할 때 이제는 상해 증시를 보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는 얻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중국이 지금 바로 고성장으로 돌아선다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예수 위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음식료라든지 유통 관련 중국 내수나 소비를 공략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국내 중국 비중이 높은 화학이나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 지표가 조금 올라온다고 주가 모멘텀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약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흔한 일이 돼버렸는데 금요일 날 중국 상해 증시 반응을 보면은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표가 좋아졌다는 것 자체는 뭐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다시 장중 1900포인트 선 붕괴입니다. 지금 뭐 1900선을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최근에 늘 그랬듯이 코스닥 선전하고 있고 중소형주 선전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길어질 거다. 이런 뭐 일부 증권사의 뭐 전망 자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뭐 유럽발 위기도 계속적으로 참 사람 좀 힘들게 계속 연기되는 분위기고 미국발 재정 위기 자체도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년 전처럼 그렇게 극명한 상황보다는 시간이 문제지 해결은 될 것인데 그것 자체가 현재 4분기 그리고 이제 연초까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뭐 종합주가지수 관점에서 뭐 1900포인트 선에서 약간 지리한 행보 그리고 코스닥이라든지 일부 개별주의 기관 쏠림 현상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 중에서도 사실 IT 대형주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 같은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 철강, 조선적 같은 섹터는 거의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영향권에 조금 노출되면서 일시적 반등, 이보 후퇴라는 상당히 불리한 흐름을 좀 이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사실 민감, 방어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해외 영향력이 많은 섹터에 대해서는 보통 민감주라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수라든지 약간 개인 소비를 또 포커스를 만드는 업종을 방어주라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전 수출 주도형 한국 구조에서 환율 강세라든지 경제 위기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일시적인 방어 섹터로 들어왔다기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라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체질이 알게 모르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역시나 뭐 올해가 2012년도가 사실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면 2013년도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정권이 교체됩니다만 한순간에 바꾸기는 힘들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저성장 기조는 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약간 고평가 논란이 많이 나와 있던 중저가 화장품, 모바일 게임, 뭐 여행 이런 바이오 제약 관련주 사실 상당히 고포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 일정 부분 실적이 커버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는 단순하게 고포주로만 평가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조금 굳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보시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뭐 저가형 고빈도 소비 상품이 증가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뭐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렌탈 관련주, 제약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유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9월부터 중소형주 코스닥 이렇게 뭐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오래 이어져 오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지금 낙폭 거의 다 줄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비교적 큰 규모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적어도 빠져나가지는 않고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점 분명히 뭐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형 펀드로 6주째 지금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 뭐 보도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급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학영 의원께서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한국 관련 펀드가 뭐 6주 연속 돈이 들어왔다고 하죠. 이제 특히 이제 규모도요. 그 전전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19억 달러에서 31억 달러 수준으로요. 한 4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한국 관련 펀드라고 이제 증권업계에서 집계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100% 한국만 하는 펀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국 펀드라고 하는데요. 왜 이제 한국 관련 펀드라고 그러냐면 그걸 집계하는 것은 서너 개의 펀드를 합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내셔널 펀드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펀드가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머징 마켓입니다.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이 다 들어가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 아시아 쪽에서 동아시아 쪽에서요. 그 일본을 제외한 펀드가 또 들어갔고 이제 또 태평양 쪽 관련된 펀드가 서너 개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지금 다 상대적으로 줄고요. 어느 하나가 늘어나고 있냐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확인하시려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인터넷 이렇게 그 포털에 뉴스를 검색하실 때요,
중국 외국인 투자 이런 거 딱 검색하면 그 이해가 되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은 잘 안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어디서부터 또 일맥상통하냐면요. 거의 1년여 만이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에 다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데다가 이제 좀 중국 경제가 이제부터 조금이나마 회복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관련 펀드가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 측의 수급이 좋아진다는 것은 저는 약간은 그 통계정의 어떤 분석에서 약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확실하게 확 올라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것 때문에 펀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이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대응 전략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건 일맥상통한데요. 최근에 그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은 하방 경직성을 공고히 하는 것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하방 경직성이 슬금슬금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게 조건 주가가 오늘 좀 하락폭에서 줄어들고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 추세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반발 매수세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은 그나마 긍정적이면서 조금 추세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건설주가 좀 기술적 반등을 할 타임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태국에 가서 물관리 종합하면 수주 가능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 봄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면서 건설주가 2, 3일 올랐었는데요. 오늘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매우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 이 것으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1870이고요. 그렇게 웬만하면 빠지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정말 지지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좀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만약 다시 살려 그러면 1950 정도는 넘어야지 좀 안전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870선에 대한 것만 계속 유지하면서요. 시장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형 펀드로 6주 연속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된다 이런 요지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신뢰할 만한 지표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은 연기금의 힘이 아직까지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